이준석은 49이었습니다. 중소무역회사의 영업이사로 15년을 버텨왔고 요즘은 거래처 관리가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숫자와 계약서 사이를 오가고 밤에는 피로를 달래며 소파에 몸을 던지는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집은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안정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 박서연은 46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단정한 차림으로 집안을 돌보던 사람이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이 되면 서연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편한 옷을 입다가도 해가 지면 옷장을 열어 오래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붙는 원피스,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평소에는 꺼내지 않던 구두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준석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스스로를 가꾸고 싶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점점 규칙을 띄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서연은 샤워를 했고 머리를 말리며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 향은 집안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금은 도발적인 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밤에 어디 가냐고요?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시선은 거울 속 자신의 목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준석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이미 의식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허리를 살짝 세운 자세, 다리를 정리하는 손길,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의 색까지 그 모든 과정이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준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부로 함께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옷차림과 향,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밤의 외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일을 가리지 않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서연은 귀가 후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었고 준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차가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준석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과의 미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김태훈 대표였습니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이자 준석의 실적을 좌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태훈은 여유로운 태도로 술자리를 이끌었고 주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태훈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업무적인 만족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표정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준석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회사에서 보았던 태훈의 얼굴과 집을 나서던 서연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두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며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질문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석은 불이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내의 향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달라지던 옷차림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요. 그 가능성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지만 이미 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늦는다는 문자를 보낸 이후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괜한 의심이다. 내가 예민해진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돌리던 서연의 실루엣, 목선을 따라 흐르던 향수 냄새, 그리고 회사에서 보았던 김태훈의 미소까지.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준석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걸음이었고 구두를 벗는 동작도 느렸습니다. 준석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그가 거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약간 쉰 듯한 음색,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숨결. 준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순간 그는 아내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술 냄새는 거의 없었지만 몸 전체에서 묘한 열감이 전해졌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웃음, 더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재킷 안쪽으로 드러난 쇄골,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 그리고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충분히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욕실 문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온 시간이 무색할 만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은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샤워를 마친 서연은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물기 어린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소파 위에서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숨기듯 곧바로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구야? 준석의 질문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그 순간 준석의 머릿속에 김태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의 여유로운 태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지었던 그 미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장면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감각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준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공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아내의 밤과 그 밤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의심은 이제 확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가정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이후 아내의 밤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자주 멀어졌으며 외출을 앞둔 몸짓에는 묘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준석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서연은 이전보다 더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원피스는 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졌고 허리를 감싸는 벨트는 지나치게 정교해 보였습니다. 준석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녀의 손목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반지를 빼는 습관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준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그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위치 공유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녀가 자주 향하던 동선은 그의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차는 도심의 호텔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많은 거리, 늦은 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준석의 심장은 그 거리의 네온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서연을 발견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 낮에는 늘 정제된 말투와 절제된 미소를 유지하던 그 사람이 밤의 공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주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거리조차 가까웠고 잠시 스치는 손끝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태훈의 손이 서연의 허리 뒤로 가볍게 머무는 장면을 본 순간 준석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손길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접촉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미세하게 기울였습니다. 그 미묘한 움직임 하나가 준석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준석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로비에 들어섰고 소파에 앉아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머리를 한번 정리했고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낮의 예의도 거래의 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의 여유와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준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의심이 하나의 장면으로 수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심장은 귀 가까이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호텔 로비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 밤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뒤 준석은 호텔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분노와 수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세워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결혼 초 서연의 웃음과 손길,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더 가까워질 거라 믿었던 약속들, 그리고 오늘 밤 호텔로 사라진 두 사람의 그림자.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준석은 다시 호텔 앞에 섰습니다. 창문 위로 켜진 불빛들을 하나하나 올려다보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남편이었고 이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지금 이 밤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이 밤의 진실을, 그리고 그 대가를 끝까지 마주하겠다고요. 그렇게 준석의 밤은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 관계의 깊이와 은밀함은 아직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준석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시간 동안에도 전날 밤 호텔 앞에서 보았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몸선, 김태훈의 손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순간까지 그 장면들은 기억이라기보다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도로 위에서 준석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김태훈을 만나야 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라는 이름으로, 업무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그 명분 뒤에는 전날 밤 호텔 방으로 사라진 두 사람의 관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김태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수트, 여유로운 미소,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말투까지. 그는 서류를 넘기며 계약 조건을 설명했고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꾸만 태훈의 손과 입가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그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입가의 미소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태훈은 자연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처에서 점심을 하자고, 오랜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겸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의 안쪽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우는 식사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밤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피곤하다는 말, 그래도 그런 자리가 주는 긴장감이 싫지는 않다는 말까지. 그 말들은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준석에게는 충분히 노골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본 장면을, 그리고 그 장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여자로서 잊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준석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책임을 지우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포장하는 말투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태훈의 말을 들으며 전날 밤 호텔방 안을 상상했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린 공간,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서연이 보여주었을 표정들까지. 상상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상상은 분노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동반했습니다. 태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훨씬 자유로워 보였다고요. 그 말은 준석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계산을 마친 뒤 태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타협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로 나선 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의 방에서 벌어졌을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무너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덮을지 아니면 이 관계의 실체를 끝까지 마주할지. 어느 쪽이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서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그 문장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꺼져 있었고 도시의 소음만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 밤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준석은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외출할 때 뿌리던 향수의 잔향이 거실 공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거실을 지나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클러치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휴대전화와 립스틱, 카드 지갑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지갑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날짜는 오늘, 장소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 준석은 영수증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던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연히 겹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번호 끝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명함에서 여러 번 보았던 번호였습니다. 준석의 손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넘기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고 가벼운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놀람이 잠깐 스쳤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로 향해 물을 꺼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준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석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느냐고.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오래된 약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물컵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눈길이 영수증에 닿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다고. 하지만 모든 걸 설명할 준비도 없었다고요. 그녀의 말투는 방어적이었고 동시에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준석은 그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부정이 없다는 것은 인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침실로 돌아갔고 준석은 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 그리고 그 밤들이 누구와 함께 채워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준석의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잦아들고 대신 냉정한 판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추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밤마다 달라지던 옷차림, 바뀐 향, 그리고 거래처 대표의 번호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 밤의 증거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는 침묵으로 버티는 대신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을 속이지는 않겠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몸이 묶여 있으면 이 상황을 더 오래 끌게 될 것 같았고, 그러는 사이 서연의 밤은 또 다른 곳에서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그의 신경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태훈이 자주 묵는 호텔, 그리고 서연이 자주 드나들던 그 거리였습니다. 준석은 호텔 근처에 차를 세우고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낮의 도시는 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햇빛 아래를 바쁘게 오갔고 호텔 앞은 깔끔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에게 이 평온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은 다른 사람의 욕망과 비밀이 오가는 장소가 되니까요. 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기다림은 참을성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익숙한 차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의 차였습니다. 준석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화려한 차림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몸에 잘 맞는 코트, 과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는 준석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향기로운 향이 났습니다. 낮인데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모자를 눌러 쓰고 구석 자리에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손목 시계를 보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처음이 아닌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태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낮에도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몸짓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훈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잠깐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준석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집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태훈은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게 인사하는 듯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거리를 맞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훈이 서연의 등을 가볍게 안내하듯 손을 뻗는 순간 준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오래 머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접촉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서연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 태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준석은 그 작은 움직임에서 이미 답을 읽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이 길들여진 관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본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 끝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한쪽에서 물을 사 마시며 겨우 숨을 고르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모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태훈 대표가 묵는 방이 어디인지 혹시 예약 정보가 있는지요? 직원은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준석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들어가 눈에 띄지 않게 자리를 잡고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시선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직접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의 옷차림, 말투, 향이 이미 그 상상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상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제된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내의 마음을 차지하는 감정,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수치심과 분노였습니다. 오후가 길어질수록 준석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사람은 오히려 무서울 만큼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준석이 그랬습니다. 그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직접 문을 두드리는 대신 나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새기고 집에서 서연과 마주할 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서연과 태훈이 함께 나왔습니다. 서연의 머리는 아침과 달랐습니다.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뺨에는 미세한 붉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섞인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준석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태훈은 여유롭게 웃으며 서연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관계의 보상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로비 밖으로 나가고
태훈이 뒤이어 나갔습니다. 준석은 그 둘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석은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자신의 가정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석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순서가 잡혔습니다. 감정으로 들이받으면 끝이 없고 서연은 또 다른 변명 뒤로 숨을 겁니다. 그는 증거와 말로 그리고 결심으로 서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더 이상 약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에 들어가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방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힌 그 방이 과연 부부의 공간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인지 준석의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현실을 향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준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져 있다는 걸.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고 익숙한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뒤 남은 잔향처럼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준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가 준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 평온했고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낮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애초에 들킬 일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준석은 평소와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치마 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얇은 니트 사이로 몸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입기엔 다소 과한 차림이었지만 요즘 들어 서연은 이런 옷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 서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낮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김태훈의 시선. 그 시선이 지금 이 뒷모습을 어떻게 훔쳤을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서연은 물컵을 건네며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준석은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들킬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당당하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둘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지던 체온이 사라졌고 이불 아래 공기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준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엔 숨기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준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많아졌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이 방심하도록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고 평온했습니다. 그 숨소리는 오늘 낮의 흔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준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진 서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리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 그 상상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감정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몸을 살짝 뒤척였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준석 쪽으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준석의 팔에 닿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확인하듯이.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손이 어디를 스쳤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결이 가까웠습니다. 그 숨결에는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석의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습관처럼, 부부로서의 기억처럼.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불만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계산된 반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누군가를 떠올리며 잠들었을 것이고 준석은 이제 무너진 현실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계산하며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녘 준석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살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석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이미 관계가 깊숙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침대에서 내려온 준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얼굴에 묻고 한참을 고개 숙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감정,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남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예고하는 말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뒤였으니까요. 회사로 향하는 길, 준석의 머릿속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 우선한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추측이 아니라 증거. 그것이 오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준석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오전 내내 외부 미팅이 예정돼 있었고 오후 늦게야 사무실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약속을 실행에 옮기듯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준석은 일부러 거래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태훈이 자주 이용하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이곳은 서연과 그가 처음 마주쳤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준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준석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태훈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옷차림은 눈에 띄었습니다. 몸선을 드러내는 원피스, 짧은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선, 그리고 과하지 않지만 분명 의식한 화장. 준석은 그 모습을 보며 어젯밤 침대 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태도. 그 간극이 준석의 가슴을 조용히 찢어 놓았습니다. 김태훈은 서연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고 오히려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준석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준석은 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김태훈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준석은 그를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김태훈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준석은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촬영한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모습, 손이 겹친 순간, 엘리베이터 앞의 장면. 김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김태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과는 서로 의지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관계 오늘로 끝내세요. 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들이 그대로 보이도록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그 침묵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옷차림이 달라지던 이유, 이제 알겠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밤은 들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